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 한복판에 세도가가 밀집한 북촌에 김재상이라는 고관대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재상은 7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벼슬은 이조판서에 올라 조정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데다 재산도 많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김재상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으나 여전히 위엄이 느껴지는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키는 남들보다 훨씬 크고 어깨는 넓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특히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느껴져 한 번 마주치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재상은 젊은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문이 깊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후 승승장구하여 벼슬길을 올랐답니다. 그가 19살 때 치른 과거에서는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지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찌나 문장이 뛰어나고 논리가 정연했던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시험관마저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어찌나 성실하였던지 한양의 그 어떤 관리보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평민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지요. 다른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 호의호식할 때도 김재상은 자신의 녹복만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품격 있고 덕망 높은 김재상이었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부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김재상은 25세 같은 양반과 교수와 혼인했지만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 김재상은 40이 넘어서야 첩을 들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식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어 집안이 끊기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첩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을 얻지 못했지요. 그의 본부인은 현명하고 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지요. 김재상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부인의 내조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70이 넘은 김재상은 본부인마저 세상을 떠나자 다시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부인은 70이 되던 해 병을 얻어 몇 달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지요. 김재상은 아내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1년 동안 상복을 입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재상은 너무 외로워 다시 첩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젊고 어여쁜 첩을 맞이했는데 이름은 연홍이라 하였습니다. 연홍은 올해 23세 꽃다운 나이로 얼굴이 아리따운 데다 몸매도 날씬하고 고운 것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붉은 연꽃처럼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답니다. 연홍의 얼굴은 달걀형으로 이마가 맑고 깨끗했으며 길고 가는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코는 오똑하게 높았고 입술은 앵두같이 붉고 작아 웃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긴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며 허리까지 내려왔는데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연옥마님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다더군. 그렇다네. 도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북촌거리를 서성인다지 않은가. 연홍은 원래 기생 출신으로 17에 기생으로 들어가 지방관아의 연회에서 춤과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기생이었는데 연홍이 1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겨진 연홍은 어머니의 길을 따라 기생이 되었지요. 연홍의 어릴 적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집을 지키며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 덕에 일찍부터 살림 솜씨가 뛰어났답니다. 18의 기생으로 지내던 연홍은 어느 양반 도령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도령도 연홍을 진심으로 사랑의 첩으로 맞이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그 인연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상심한 연홍은 그 후로 마음을 닫고 오직 기회를 닦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연홍이 젊은 시절 경기 감사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더군. 그랬지. 하지만 양반가에서 기생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없지. 결국 그 도령은 다른 양반집 규수와 혼인했다네. 그 후로 연홍이 마음을 닫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지? 그렇다네. 그래서 더 슬프고 애절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던 거야. 그러다 20살의 한양으로 올라와 최고급 기생으로 명성을 떨쳤지요. 그런 연홍이 김재상의 눈에 들어 첩으로 맞아들여진 것입니다. 사실 연홍은 처음 김재상의 청혼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노재상의 첩이 되어 궁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그 나이 차이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처음에 연홍이 김 대감의 청혼을 거절했다더군. 그랬지. 하지만 김 대감의 인품과 성의에 감동해 결국 수락했다고 하더군. 연홍은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김재상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재상은 연홍을 위해 별채를 새로 지었고 값비싼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도 아낌없이 사주었지요. 연홍의 별채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연홍은 김재상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종종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김재상이 고맙기는 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상은 이 젊고 어여쁜 첩을 심히 사랑하여 밤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70을 넘긴 몸으로 20세 꽃다운 여인을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김재상은 밤마다 연홍의 방에 들어가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늘 흡족하지를 않았답니다. 연홍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영감이 너를 만족스럽게 해주었느냐? 그럼요, 영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연홍은 김재상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항상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결코 내색하지 않았지요. 김재상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참, 어인일인고.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부기 영화를 누리고 있건만 연홍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김재상은 자신의 노쇠함이 한스러워 매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그는 연홍의 말과 달리 자신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연홍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나이 든 몸을 원망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성의 유명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의원은 임금의 어의를 지낸 사람으로 의술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의원의 성은 박씨로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눈빛이 맑고 정신이 또렷했지요. 온갖 희귀한 병을 치료한 의술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의원 양반, 사정이 있어 불렀소. 말하기 쑥스럽지만 내일이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첩을 두었소. 좀 더 힘이 나게 할 방도가 없겠소. 김재상이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의원은 김재상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쇠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보약을 드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사옵니다. 어떤 보약인지 말해보시오. 김재상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슨 약이든 마다하지 않을 심산이었지요. 인삼과 녹용을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면 양기가 돌아 몸이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더불어 구기자와 용안육 그리고 산수유를 함께 달여 드시면 더욱 좋사옵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김재상은 온 나라 안을 뒤져 최고급 인삼과 녹용을 구해왔지요. 강원도 깊은 산 중에서 자란 산삼과 함경도에서 공수해 온 최상품 녹용, 그리고 다른 약재들까지 모두 구해왔답니다. 김재상의 명을 받은 종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약재를 찾았습니다. 어떤 종은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한 달을 헤매며 100년 묵은 산삼을 찾아왔고, 다른 종은 함경도까지 가서 최상품 녹용을 구해왔지요. 구기자는 충청도에서, 용안육은 제주도에서, 산수유는 전라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져왔답니다. 대감님, 이번에 구한 인삼은 100년 묵은 산삼이라고 하니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녹용도 가장 좋은 것만 골라 가져왔습니다. 대감님 곧 젊은 시절로 돌아가실 것이옵니다. 종들의 말에 김재상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젊은 시절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지요. 김재상은 정성껏 약재들을 가루로 만들어 베갯머리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술에 타서 몇 달을 마셨습니다. 약은 쓰고 떨었지만 연홍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꼭 감고 꿀꺽꿀꺽 삼켰지요. 하지만 쉽게 회춘이 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어허, 이 약이 영 소용이 없구려. 이렇게 값비싼 약을 먹었건만 효험이 없다니. 김재상은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었답니다. 연홍의 방에 들어갈 때면 항상 자신감에 차서 들어갔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지요. 연홍아, 오늘은 내가 기운이 넘치는구나. 오늘 밤은 특별할 것 같으이. 네, 영감님. 소첩이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김재상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렇게 김재상은 매일 같은 실망을 반복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만복이라는 종이 있었지요. 만복이는 28의 팔팔한 청년으로 김재상의 집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지요.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얼굴도 제법 볼품이 있었답니다. 만복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미가 넘쳤고 두 눈은 크고 맑아 사람을 바라볼 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턱은 각진 편이었는데 미소를 지을 때면 양볼의 옅은 보조개가 패여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특히 그의 건장한 체격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기 가는 사내가 김대감댁 만복이지? 어찌나 힘이 세다던지 혼자서 소 한 마리를 들어올린다더군. 그래, 그 녀석 완력이 보통이 아니야. 어깨 위에 쌀가마니 2개를 얹고도 멀쩡히 걷는다네. 만복이는 18에 김재상 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지만 성격이 밝고 일도 부지런히 해서 김재상의 신임을 받았답니다. 특히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 때면 항상 만복이를 불렀지요. 만복이는 17살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며 자란 덕에 어려서부터 체격이 좋았고 자연스레 힘도 셌지요. 17의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남겨진 만복이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김재상 댁의 종이 되었습니다.
만복이는 성격도 온순하고 겸손해서 다른 종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힘든 일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곤 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었지요. 원래부터 궁금한 것이 많아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 현상이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새로운 것이 생기면 반드시 살펴보고 이해하려 했지요. 한 번은 양반집 서재에 몰래 들어가 책을 훔쳐보다가 들켜서 곤장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읽지도 못하는 책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훔쳐봤던 것이지요. 다행히 그 집 주인이 관대한 분이어서 크게 벌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만복이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만복이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면서 베갯머리에 놓인 약을 보았습니다. 대감이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고 짐작했지요. 저 약은 무슨 약일까? 대감께서 저리 정성껏 드시는 걸 보니 필시 좋은 약임이 틀림없겠구먼. 이날은 김재상이 조정에 급한 일로 불려가고 다른 종들도 각자 맡은 일을 하러 나가 있어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만복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금살금 김재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지요. 냄새가 좋은 걸 보니 분명 보약이 맞겠구먼. 대감께서 마시는 약이니 효험이 좋을 것이 분명하지. 만복이는 약봉지를 조심스레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은은한 인삼향과 녹용향이 코끝을 자극했지요. 아이고, 이거 향이 참 좋구나. 대감께서 이걸 매일 드시니 분명 건강에 좋을 게야. 만복이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혀끝에 대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지요. 맛도 괜찮은데? 그런데 대감께서는 왜 이걸 매일 드시는 걸까? 그러다 문득 만복이는 김재상이 젊은 연옥 마님을 들인 후부터 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만복이는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짐작이 갔지요. 아하, 이거 분명 양기를 돋우는 보약이구나. 대감께서 젊은 연옥 마님을 위해 드시는 거로군. 호기심이 더 커진 만복이는 욕심이 생겨 슬쩍 몇 숟가락을 퍼서 먹어버렸답니다. 원래는 조금만 맛보려 했는데 약이 맛이 괜찮아서 그만 몇 숟가락을 더 먹게 된 것이지요. 이 정도 먹어도 대감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어차피 매일 약을 타서 드시는데 조금 줄었다고 눈치채시겠어? 만복이는 약봉지를 원래대로 정리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요. 그날 하루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만복이는 원래처럼 물깃기, 장작 패기, 마당 쓸기 등 집안일을 맡아 했고 저녁이 되어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약 별로 효과가 없나 보네. 역시 노인네 드시는 약은 젊은이에겐 별 소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이상한 열기가 하체로 몰리는 것 같았지요. 만복이는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람? 몸이 이상하구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만복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게 요즘 기운이 넘치는 것 같구나. 대감님 약을 먹은 효험인가? 만복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척척 해내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야 할 돌절구를 혼자서 옮기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 횟수도 2배로 늘렸지요. 다른 종들은 만보기의 달라진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 형님, 요즘 들어 힘이 더 좋아지신 것 같소. 도대체 비결이 뭐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요즘 따라 기운이 넘쳐서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를 않는구만.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밤낮 없이 양기가 성에 도무지 억제할 길이 없었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지요. 만보기는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 그를 유혹했지요. 때로는 연옥마님의 얼굴을 한 여인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만보기는 겁에 질려 잠에서 깨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가슴은 쿵쾅쿵쾅 뛰는구나. 이건 분명 그 약 때문일게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지나자 만보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여자 하인들을 마주칠 때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었지요. 만보기, 너 왜 그러느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구나?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만보기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연옥마님을 멀리서라도 보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이상한 충동을 느껴 급히 그 자리를 피하곤 했지요. 5일째 되던 날, 만보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요. 그는 어쩌지 못하고 급히 김재상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머니께서 병원이 위독하시다 하여 며칠간 고향에 다녀오고 싶사옵니다. 김재상은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느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면 다녀오너라. 빨리 다녀오도록 해라. 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만보기는 깊이 절을 하고는 빠르게 방을 나왔습니다. 사실 만보기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지만 핑계를 대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만보기는 시골에서 올라와 도성 외곽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마련해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황급히 달려간 것이지요. 만보기에게는 지난해 봄에 맞이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분이라 했는데 24의 나이로 얼굴은 그리 예쁘지 않았지만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이었고 둥근 얼굴에 살짝 튀어나온 앞니가 특징적이었지요. 그러나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예뻐져서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분이는 시골에서 자란 순박한 여인으로 바느질과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담근 김치는 동네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났지요. 만보기와 분이는 중매로 만나 서로의 성품을 마음에 들어 혼인했는데 비록 화려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였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어요? 대감댁은 어쩌고요? 분이는 만보기가 갑자기 나타나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보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지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묻지 말고 달아오시오. 만보기는 그렇게 말하며 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분이는 당황했지만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만보기는 그날부터 분이와 밤낮으로 화답했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했지요. 처음 이틀은 분이도
남편의 열정에 기뻐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만복이가 이렇게 정열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흘이 지나자 분이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그러다 탈나겠소.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몸이 불같이 달아오르고 쉽사리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분이는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 밑에는 눈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지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미안하오, 임자.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구려. 분이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만복이가 허락하지 않았지요. 만복이도 자신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러다가는 마누라도 나도 죽겠구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만복이는 약을 먹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지요. 그렇게 10여일이 지나도록 만복이는 대감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재상은 이상히 여겨 다른 종을 시켜 만복이를 불러오도록 일렀습니다. 만복이가 열흘도 더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가서 데려오너라. 네, 대감마님. 만복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김재상의 명을 받은 종은 곧바로 만복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만복이의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누구십니까? 이복의 만복이, 날새 달봉이, 대감님께서 걱정이 된다며 나를 보내셨다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소. 서방님은 방 안에 있으니 들어가 보시구려. 종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만복이를 만났습니다. 만복이는 얼굴이 헬쑥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지요.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 같았답니다. 만복이, 대감께서 자네를 찾고 있네. 어서 가보아야겠네. 알겠네. 내 바로 준비하고 나서겠네. 만복이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지요. 여보, 이제 가봐야겠소. 대감께서 부르시니 가야만 하오. 네, 여보. 어서 가보세요. 저는 이제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만복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와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약 생각뿐이었지요. 이 약의 효험이 너무 강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대감께서는 이 약을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몰래 약을 먹었다고 말씀드리면 큰일 나겠지. 길을 걸으면서도 만복이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여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간신히 대감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상 앞에 끌려온 만복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눈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재상은 책상 앞에 앉아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내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10여일이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다니 이상하구나. 어머니 병화는 어떠하더냐? 김재상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복이는 이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대감님께 감히 무엇을 속이겠사옵니까?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이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몸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했지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 비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김재상의 목소리는 더욱 엄해졌습니다. 만복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님께서 베갯머리의 것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놈이 그만 장난삼아 몇 숟갈 먹고 말았습니다. 만복이가 겁에 질려 털어놓자 김재상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랐습니다.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뭐라? 내 놈이 감히 내 약에 손을 댔단 말이냐? 김재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노기가 충천한 모습이었지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호기심에 못 이겨 그만.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양기가 성하여 참을 수가 없었사오며. 만복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가 이놈의 처와 밤낮으로 화답했으나 10여일이 지나도 양기가 수그러지질 않사옵냐. 저는 이미 자리에 눕고 말았사옵니다. 만복이는 희죽이 웃으며 말했지만 곧 얼굴을 찡그리며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놈은 오래지 않아 죽게 될 것 같사와 후회 막급이옵니다. 부디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김재상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웃다가 점점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하하하, 이놈, 내 말이 진실이냐? 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만복이는 당황했지만 대감이 웃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김재상은 만복이의 턱을 들어올려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만복이의 얼굴이 정말 헬쑥해져 있고 눈빛도 초점이 없음을 알 수 있었지요. 내 말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약을 먹고 그런 증상이 생겼다니. 김재상은 갑자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수개월 동안 그 약을 먹었지만 별다른 효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만복이는 겨우 몇 숟가락을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타난 것이지요. 본래 이 약은 늙은이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몇 달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니 넌 두어 숟갈로 그렇게 효력이 대단하다 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김재상은 웃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지요. 자신이 그토록 효험을 보려고 했던 약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세상 일이 참으로 모순투성이로구나. 내게는 필요한 약이지만 효험이 없고 내게는 필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너무 강한 효험이 있으니. 김재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든 몸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먹어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 약은 늙은이에게는 효력이 없고 젊은이는 죽게 되니 잠시도 그대로 둘 수가 없구나. 당장 뒷간에 버리도록 해라. 그러고는 만복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놈, 약을 함부로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고생했으니 벌은 면해주마. 이제 집에 가서 쉬거라. 한 달간 휴가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만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재상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왔지요. 방을 나오는 만복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시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대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애 약효가 사라지길 빌 뿐이구나. 만복이는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지요. 적어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까요. 한편 김재상은 방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바라보았지요. 허허, 세상 일이 다 그렇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했건만 젊은이는 오히려 그 약으로 고생하는구나. 그의 마음은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김재상은 그대로 베갯머리의 약과 그동안 양기에 좋다고 모아두었던 값비싼 재료들을 모두 뒷간에 버리게 했습니다. 종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따랐지요. 그렇게 값비싼 약을 버리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약을 버린 후 김재상은 연홍의 방으로 찾아갔지요. 그날은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연홍은 방 안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는데 김재상이 들어오자 놀라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영감님, 이 밤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연홍은 급히 검은고를 내려놓고 김재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연홍아, 내가 그동안 젊음을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헛된 욕심이었던 것 같구나. 김재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깨달음이 묻어 있었지요. 영감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연홍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던 약 알고 있었지?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사옵니다. 오늘 그 약을 모두 버렸다. 내 젊어지려고 약을 먹었으나 소용이 없었단다.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연홍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김재상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재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영감님, 소첩은 영감님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영감님의 마음씨와 인품을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김재상은 연홍의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요.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맙구나, 연홍아. 이제 내 나이와 분수에 맞게 살아가리라. 젊음은 없어도 내 지혜와 경험으로 너를 더 잘 보살피고 아끼겠다. 영감님, 연홍은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재상은 자신이 겪은 일과 만복이 이야기를 연홍에게 들려주었지요. 연홍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었군요. 만복이도 참 호기심 때문에 큰 고생을 했군요. 그래, 넘치는 양기를 감당하기 위해 어린 처와 밤낮으로 화답했다지 뭐냐. 허나 그것도
10여일이 지나도 양기가 가라앉지 않아 둘 다 녹초가 되었다더구나. 연홍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군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연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약이 효험이 없으셔서. 김재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허나 이제는 아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겠지. 연홍은 김재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소첩은 영감님의 지혜와 너그러움을 사랑하는 것이니 영감님 모습 그대로가 좋사옵니다. 김재상은 감격하여 연홍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제부터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그날 이후로 김재상은 더 이상 약을 찾지 않았고 만복이는 한 달의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놀랍게도 약을 끊은 후에 김재상의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진 것이지요. 만보기도 한 달이 지나자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지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 만보가, 이제 몸은 괜찮으냐? 김재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덕분에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좋구나. 이번 일로 내가 교훈을 얻었으니 다행이구나. 김재상은 만보기에게 예전처럼 일을 맡겼고 만보기는 더욱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답니다. 세월이 흘러 김재상은 80의 나이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약을 버린 그날이었다는 것이었지요. 연홍은 김재상이 떠난 후에도 그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고 만복이 역시 김재상의 유언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작은 농장을 물려받아 아내 분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음을 되찾으려는 노인의 욕심과 남이 것을 탐내는 젊은이의 욕심이 빚어낸 해학적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늙음은 자연의 섭리이니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면 예상치 못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교훈도 담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젊음이나 육체적 강건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김재상은 약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 때론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 좋고 물 맑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곳이랍니다. 마을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 풍요롭기 그지없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소박하지만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자 마을 주민들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답니다. 딱히 경사가 있어서 열린 잔치는 아니었지만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가뭄으로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 준비를 의논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분주히 움직였고, 젊은이들은 잔치 자리를 꾸미는 일을 도맡았지요. 드디어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에 모여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커다란 멍석을 펴고 그 위에 풍성한 음식을 차려 놓았지요. 찰떡, 송편 한과, 달찜, 불고기, 각종 나물, 김치 등 색색의 음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돋웠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젊은 아낙부터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마침 젊은 부인들이 각기 술잔을 들어 어른들께 올리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술 한 잔 받아주십시오. 올해는 풍년이 들어 모두가 배부르게 지내길 기원하옵니다. 하하, 고맙구나. 정성스레 술을 올리니 이 늙은이가 기쁘기 그지없구나. 부인들은 어른들께 공손하게 술잔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노가집 아내도 있었답니다. 노가집 아내 영화는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출신은 멀리 경상도 지방의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문의 영광을 누리며 자랐으나 아버지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유배를 가게 되면서 집안이 몰락했지요. 그 후 여러 고난을 겪다가 19 나이에 이 마을의 노가 상인과 혼인하게 되었답니다. 노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나이가 영화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됨이 너그럽고 자상하여 영화를 소중히 대했기에 영화도 비록 사랑은 깊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며 살았답니다. 저기 노가집 아내가 오는구먼. 정말 곱게 차려입었네. 그려, 저리 곱게 생긴 여인이 또 어디 있겠나. 노가 영감이 복도 많지. 부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노가집 아내 영화는 이날따라 더욱 화려하게 단장을 하였지요. 머리는 반듯하게 올려 금빛 비녀로 꽂았고 옷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어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향긋한 향내가 코를 찔렀으니 그 모습이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답니다. 영화는 남편 노가의 당부로 값진 향유를 몸에 바른 상태였습니다. 이 향유는 노가가 중국 상인과 거래하며 특별히 구해온 귀한 것으로 남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더욱 빛나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한 것이었지요.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를 바르면 더욱 돋보일 것이니 꼭 바르고 가시게나. 그날 아침 노가는 사랑방에서 영화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영화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껏 단장하고 잔치에 참석한 것이지요. 영화는 조심스레 술잔을 들어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은 김진사로 마을에서 연세가 가장 많고 덕망이 높은 분이었지요. 누구나 존경하는 어른이었기에 영화는 더욱 공손히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 남아 이 술 한 잔 올리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영화는 자신이 정성껏 빚은 매실주를 올린 것이라 노인이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 기대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노가지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잔치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노가지는 향나무의 하나로 은은한 향이 나는 나무였지요. 하지만 그 부인의 남편 성이 노가였고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분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영화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남편의 그것 냄새가 난다고 조롱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부끄럽고 황당한 마음에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영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남편이 준 향유의 향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서 대꾸를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영화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영화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응답이 없음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낭군이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던 바 그 냄새가 지금도 나는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중 박 부인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한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부인은 평소에도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눈여겨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숙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다른 이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특히 노가집 아내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시선을 끌 때면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여인의 품행이란 곧고 조심스러워야 하거늘 이 젊은 부인의 행위를 듣자 하니 외설스럽기 그지없으니 한자리에 앉기가 거북하구려. 그러며 박 부인은 노가집 아내를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수군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아니,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놀랍구려.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어. 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들이 영화에게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영화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을 뿐이었지요. 영화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의 눈총을 피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를 모시고 온 여비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비는 영화보다 20살이 많은 중년 여성으로 풍산댁으로 불리우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노가집의 살림을 돌보던 믿음직한 사람이었답니다. 노가가 외지로 장사를 나갈 때면 집안을 돌보고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딸처럼 아끼던 정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제게 한 계교가 있으니 마님께선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풍산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나서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풍산댁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가 노가집에 들어와 살림을 맡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양반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 집안의 반대로 이별한 후 기생이 되어 살았지요. 기생 시절 여러 남성들을 상대하며 세상 물정에 밝아졌고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풍산댁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마님, 저를 믿고 기다리세요. 제가 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산댁이 급히 말하자 영화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풍산댁의 눈빛에서 무언가 자신감이 엿보였기 때문이지요. 영화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풍산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쫓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하인의 신분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제가 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재주가 비록 보잘것없으나 이럴 때 써먹어야지요. 하지만 풍산댁 그분들이 들으려 할까요? 걱정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비슷한 법이니까요. 풍산댁은 천천히 잔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나이 들어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기생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잔치 자리에 도착한 풍산댁은 부인들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습니다. 늙은 몸이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사옵니다. 풍산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인들은 처음에는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풍산댁의 침착한 태도에 잠시 귀를 기울이기로 했지요. 오래전 제가 기생으로 있을 때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답니다. 풍산댁이 이렇게 말하자 부인들의 시선이 갑자기 집중되었습니다. 과거 기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지요. 당시 양반가의 부인들도 몰래 기생집을 찾아 손금을 보는 경우가 있었기에 풍산댁의 말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손금에는 사람의 모든 비밀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지요. 정절을 지킨 여인은 손바닥의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상대한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한 명을 상대했으면 1개, 2명을 상대했으면 2개. 이렇게 정확히 드러나는 법이지요. 풍산댁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거나 치마 속으로 감추었지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부인들은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젊은 하인과 최 부인은 이웃 마을의 상인과 심지어 정 부인은 친정 오빠의 사업 동업자와도 남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지요. 이들은 모두 풍산댁의 말에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힐끔거리며 자신의 손을 꽁꽁 숨겼답니다. 제가 여러 부인님들의 손금을 살펴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답니다. 우리 노가집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가 하나도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에 어떤 남자도 상대한 적이 없음이 분명하답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마님들의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풍산댁이 이렇게 말하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치마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외에도 3명의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가졌기에 만약 손금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에서 망신은 물론 집안에서도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소. 박 부인이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급히 맞장구를 쳤지요.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되었고요. 노가집 마님을 다시 모셔오세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소. 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화를 다시 불러들이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손금을 통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화해하고자 한 것이지요. 풍산댁은 내심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씨를 모셔오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아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풍산댁은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부인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풍산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화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인들이 모두 마님을 다시 모시라 하십니다. 풍산댁, 어찌된 일이에요? 제가 조금 꾀를 써서 오해를 풀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영화는 풍산댁의 지혜에 감탄하며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온 노가집 아내를 부인들은 더욱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복에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내 아까 술잔을 받을 때 노가지 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오해가 생겼구려.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김진사도 미소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사실 영화가 바른 향유에서 노가지 향이 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노가가 중국에서 들여온 그 향유가 바로 노가지 향나무에서 추출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영화가 공손히 대답하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자,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음식도 맛보세.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잔치는 더욱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영화는 풍산댁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풍산댁은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의 잔치는 웃음꽃이 피어나며 더욱 즐겁게 마무리되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화는 풍산댁에게 물었습니다. 풍산댁, 정말로 송금을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나나요? 풍산댁은 호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그 부인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 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풍산댁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할 뻔했는지 모릅니다. 마님, 세상살이란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지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풍산댁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비록 배움은 짧지만 세상 물정만큼은 조금 알고 있으니까요. 잔치가 있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금을 보면 남성의 물건을 쥐어본 흔적이 드러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처녀들은 몰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인들은 부끄러운 듯 손을 치마폭에 감추곤 했지요. 특히 잔치에 참석했던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숨기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더욱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니 언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것이지요. 여보게, 요즘 손금 이야기가 파다하던데 정말로 손금으로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글쎄 말일세. 풍산댁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녀가 전에 기생생활을 했다 하니 그런 것에 밝을 수도 있지 않겠나?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워. 이제 마을 여인들 중에 누가 손을 내보이려 하겠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손금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그곳의 여인들도 자신의 손금을 살피는 일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문이 풍산댁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풍산댁의 지혜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전설이 되었지요. 풍산댁 자신도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기에 때로는 자신이 만든 소동에 혼자 웃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재치 있는 한마디가
난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큰 문제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해준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